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과 시국대화에 참여해주신 아주대, 경기대, 성균관대, 수원여대 4개 대학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10학번 김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홍보가 좀 갑작스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 우리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이 어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어떤 단순히 촛불 집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옛 조상들이 물려온 이 소중한 나라에 대해서 역사의 새 페이지를 같이 쓰고자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대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모든 이제 학우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날씨가 오전에는 영하 4도로 되게 추웠는데 오후 되니까 풀린 게 약간 문재인 전 대표님 오셔가지고 민심이랑 같이 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원 지역 학생들과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러 와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예, 사실은 뭐 별로 안녕 못하죠. 예, 저도 안녕 못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부끄럽고 참담하고 허탈하고 또 분노가 뭐 갈수록 커져가고 그렇죠. 제가 요즘 지방에 촛불 집회 가고 있는데 대구나 부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촛불 집회 인원이 갈수록 늘고 그 다음에 구호도 갈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하야하라 하다가 지금은 그냥 내려오라 그러고 이제는 구속하라 뭐 이렇게 구호가 정말 참으로 우울합니다. 이미 잘못은 벌어졌고요. 이미 잘못은 벌어졌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담백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또 처벌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더 취해지지 않는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죠. 하물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래도 촛불 민심 그렇게 겸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데 아직은 그분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했던 권력의 위임을 철회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대통령으로서 파면한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의 파면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게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파면 절차를 지금 취하기로 한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이 별거 아닙니다. 탄핵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파면 절차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법적으로 파면되기 전에 스스로 촛불 민심 받들어서 사임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파면 절차, 탄핵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로만 우리가 힘을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 국민들은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촛불 집회를 통한 개전운동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내일 주말에 서울에서 집중 촛불 집회가 있죠. 우리 학생들 거기 많이 좀 참여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지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국민들이 일었었잖아요.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주셨죠. 저는 이 국민들의 이 간절한 염원들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촛불 집회가 그렇게 많은 100만이 넘는 전국에서 수백만 되는 이런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그 바탕에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이것이 대단히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아주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의사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아주 부끄러움 대상이 됐지만 세계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또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평화적이고 성숙한 이런 집회가 화염병이 난무하는 그런 집회보다 저는 세상을 더 크게 더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확신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3.1운동 비롯해서 또 광주 학생어구 이런 많은 독립운동들 우리 학생들이 늘 앞장서고 중심이 됐거든요. 해방 후에도 독재시대에 독재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끌어온 그 중심 세력도 바로 우리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4.19 혁명도 그랬죠. 또 부모항쟁, 광주민주항쟁, 6.25항쟁 전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의 변곡점마다 고비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렇게 이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인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어느새인지 학생들이 그런 정치적 어떤 발언, 사회적 발언, 또 참여 이런 것을 별로 하지 않게 됐어요. 아마 자신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지 또는 정치가 내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했던지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 또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또 구별되는 그런 불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청년들이 나서서 그런 세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청년 학생들이 나서고 있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나서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정말 헬조선 또는 흑수저, 금수저의 그 불공정함의 극단을 이번 박근혜 최수실 결실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민들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젊은이들의 분노가 이번에 우리 세상을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들 내일 촛불 집회 다들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학생들과 이런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 타개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이제 대화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항쟁, 시민 항쟁이 우리나라에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4.19 혁명, 그렇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는 바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역사의 시계바퀴가 거꾸로 가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실패함으로써 이게 4.19 혁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 다음의 기회가 6월 항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두환 5공 군부 독재 정권을 끝장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죠. 그런데 그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진영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다시 군부 정권을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많은 대청산들 하지 못했어요. 군부 세력들을, 독재 세력들을 그대로 온전시켜주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군림하도록 지배 세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시민들의 승리를 정치권이 또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 항쟁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만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기필코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압도적인 민심을 거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하야 요구를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그대로 받들어서 이번에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바꿔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판쳤던 반칙, 특권, 불공정함 많은 적폐들 다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대개조하는 그 일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다시 또 저는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개헌 논의 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우리나라 헌법 손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선거제도에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 그리고 또 결선투표제,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이런 이제 개헌을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보다 그 이상으로도 많은 개헌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또 차분하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타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고 하는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아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죠. 대통령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무를 주고 있는 것이지 최순실 일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 헌법에 이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헌법이 피해자죠. 그렇다면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마구 농단할 수 있도록 했냐?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물론 첫 번째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는 바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국회의 일원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여당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 대통령의 월권, 독선 견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했죠.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하고 월권하더라도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 만든 그 말하자면 주범이 첫 번째가 집권 여당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서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앞으로 없애는 첫 번째 시급한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 개혁입니다. 정당이 제대로 민주적인 정당이 돼서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을 벗어나서 월권하고 독선한다면,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때는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드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언론이죠. 요즘 JTB 뉴스 보면서 다들 속 시원하죠. 요즘 JTB 뉴스가 끌고 나가니까 다른 언론들도 다 함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제대로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류 언론이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JTBC 보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한겨레 신문이 한 달 먼저 여러 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외면했죠. JTBC가 보도하니까 비로소 그것이 확 먼저 나간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 맨 먼저가 아닙니다. 이 일의 맨 시작은 2014년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유라 그 승마 부정 그거 문제 제기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적어도 2년 이상 상임위원회 활동 통해서 국정감사 통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 봤었어요. 주류 언론이 관심 가져줬습니까? 안 했죠. 무조건 대통령 편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월권하고 독선해도 주류 언론이 감사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그러니 저항적 대통령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적 대통령 막는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 언론이 개혁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같은 거죠. 묻지마 지지.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해 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처음 아니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을 갱신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그때까지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도 국가 권력 사사롭게 행사하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그래도 묻지마.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누리당 정권을 선택해 줬던 그런 우리 정치 지역구도 이런 것이 저항적 대통령 만들어준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니까. 무조건 지지받으니까. 그래서 저항적 대통령 만든 또 하나의 과제는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를 깨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정치가 서로 경쟁했어. 잘하면 다시 또 기회를 가지고 못하면 교체당하고 그러면 누가 월권하겠습니까? 누가 국민들하고 소통 안 하겠어요? 국민들 민심하고 눈 맞추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으려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다 지금 희망도 또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은 지금 다 지금 난리 났죠. 저는 새롭게 정당이 재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도 모처럼 좀 역할을 하고 있죠. 아마 지난날 언론의 형태에 대한 반성들이 언론 내부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완전하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번 총선 때 상당히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우리 정치 지역구도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그것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죠? 새누리당이 또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은 은근슬쩍 감추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번 기회에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정계 개편해서 그대로는 안 되겠으니 또다시 집권을 연장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촛불 민심과 함께 막아 주셔야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예, 이제 뭐 대화 시작해 볼까요? 아마 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긴 했는데 아마 정치에 아주 못마땅한 점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게 정치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정치고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거리에 나선 거거든요. 매목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좀 희망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좀 편하게들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국 대화 주제는 현 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질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1사학번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시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계속 이제 직무 대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총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총리를 추천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황교안 총리 체제를 받아들이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금 질서 있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탄핵으로 가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먼저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즉각 하야하라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면서 민심하고 이렇게 엇나가는 것을 지금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들은 이제는 그런 그 과정들 다 그냥 그만두고 바로 탄핵으로 매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거죠. 탄핵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저는 조속한 이렇게 탄핵의 어떤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발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탄핵의 발의에는 새누리당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속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해야 되고요. 그럼 그 뒤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국회가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하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의 그 퇴진 요구가 도도하게 계속 이렇게 되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도 감히 민심과 엇나가는 그런 식의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대학교 서울문자사학과 11학번 황호인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저희 촛불 집회에 그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치에 많이 관심을 못 가지게 된 게 아마 취업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취업률이 저번에 국회에서 그 통과시켰던 파견 근로법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시고 뭐 계약직으로 2년 계약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쓰는 이런 법들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맞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뭐 학생 또 청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이제 현실이 어려우니까 저는 현실에 짓눌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는 무엇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우리 삶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만 물리치면 우리가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으면 전선이 단순한 거죠. 무엇이 적인지 피하 구분도 단순. 그래서 맞으면 그 시절에 처벌받으면서 또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하면서도 독재 권력에 맞서는 그런 투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인지 내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세계 경제 전체가 다 어려워서 또 그렇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맞으면 이제 이게 무엇이 원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정치가 우리 청년들의 그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맞아면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해결하려고 그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내 삶하고 무슨 관계야 하고 저는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됐죠. 지금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치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불공정한 세상도 정치가 만들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 못하고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을 수가 없어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1.2명. 2명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 출산율은 2.1이에요. 우리 1.2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지금 이런 현상이 10수년 계속돼 왔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도 그만큼 못하게 되고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국가 세수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3, 4년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어려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의 비상사태 같은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부모가 자식들을 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또 대학 졸업만 갖고 안 되니까 또 스펙도 막 샀는데 많은 돈을 또 이렇게 들이고 그래 해도 자식이 취업을 못하니까 부모 세대가 다시 돈벌이에 나서야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 구해집니까? 식당 이런 자영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그들의 일자리에 하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가 또다시 고생하는 거예요. 고령화가 우리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들은 누가 복량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어르신들을 모시지. 효도할 수 있는 나라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만 이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새누리당 정권들이 역대 정권들이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퍼뜨린 미신이 작은 정부가 좋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고용주가 바로 정부가 공공 부분이잖아요. 유럽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그 일자리들은 90%가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정부와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소방관 태부족하잖아요. 왜 더 뽑지 않습니까? 경찰관 태부족하잖아요. 왜 더 뽑지 않아요?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냥 민간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학교에 아이들 등하교 할 때, 교통,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 지도하는 거, 학부모들이 당번 정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청소도 학부모들이 당번 정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죠. 그런 거 다 서비스들 다 일자리 만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5060 세대에게도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국가 재원이 어디 있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전체 들어간 돈이 32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32조라면 어느 정도 돈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지금 일자리에 투입하고 있는 국가 재정이 지금도 10수조 원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하고 그러면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분에서 한 5만 개쯤 되는 일자리 만들 수 있어요. 또 민간에게 지원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또 비슷한 숫자의 일자리 만들어내게 하면 한 70만 개 정도 청년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노력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 나가야 된다면 정부 재원이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몇 년만 하면 됩니다. 왜 몇 년만 하면 되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다 6.25 전쟁 그 후에 한참 출산이 왕성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한참 많을 때죠. 조금 지나면 2020년 초만 되면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면 청년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들 제대로 준비하고 논의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이제 이런 엄중한 시국 상황 때문에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나서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정책들 최우선적으로 경쟁적으로 서로 하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새누리당 후보는 10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나서주세요. 예. 잠시만요.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지금 경기대학교 학생분들만 질문하셨는데 다른 학교 학생분들 계신가요? 먼저 쓰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학생 신지은입니다. 최근에 문 의원님이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각성이 필요하시다면서 각자 보수들이 파내신다고 하신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자 보수들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 시국까지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보수의 바른 모습과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이 바뀌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수는 한마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죠?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 그게 보수거든요. 애국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의 상층부 세력들 한번 돌아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문할 때마다 봤죠. 군 무필, 자기가 안 갔거나 아들이 안 갔거나 누구도 안 갔거나 또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되기 위한 요건처럼 되지 않았어요?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특권은 누리려고 하고, 이것은 진짜 보수가 아니죠. 가짜 보수.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어서 지금 두 정부가 아주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했죠. 국가 권력을 마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처럼 생겼어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 심지어 이번에는 국가 민족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를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사용했죠. 이것이 진짜 보수겠습니까? 가짜 보수. 가짜 보수인데 우리 국민들이 속은 거죠. 보수 그러니까 그쪽이 보수적 가치를 좀 더 제대로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았는 거죠. 보수가 경제나 안보에는 좀 더 유능하다. 이렇게 또 고정관념처럼 프레임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참담한 경제 실패 다 겪었죠. 경제 보수가 더 잘한다? 진짜 보수라면 더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새누리당이 잘한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가짜 보수니까. 안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참담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는 완전히 파탄냈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북한에 한 발자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수록 고도화돼서 이제는 오히려 온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뭐 하나 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보 무능할 수 없는 거죠. 보수라면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야죠. 물론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평화통일,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북한의 시장경제 전파하고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래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그동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다 폐쇄하고 중단하고 한 것이 바로 새누리당 정부.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가짜 보수죠. 이제는 이런 국민들을 속여온 가짜 보수 정치 세력들 이제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애국적이고 건강한 그런 보수가 새롭게 정립될. 예, 답이 됐습니까? 시간 관계상 빠르게 3분 정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들과 다른 학교 분들 계신가요?
아, 다른 학교 분들 안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공부학번 김대엽입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그 잘못이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언론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잘못이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정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반성과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함께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의 정문식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시국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사법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 이전에 뭐 많은 사건들 우병우 사건이나 아니면 뭐 LCT 그리고 과거 대통령이었던 비비기 특검까지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특검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권력층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국 사태가 마무리되고 권력적 비리가 이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1사학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역구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경상도는 대부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고 호남 쪽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눠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지역구도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대표님께서도 4.13 총선 때 호남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지지를 강하게 표명하시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지역구도에 대한 그런 것을 심화시키지는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구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비박계열과의 그러한 연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야당은 그 이후에 있어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조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야당도 책임이 크죠. 물론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지난번 총선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소수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이끌 수 없었던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라도 야당이 그런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또는 국민들의 아픔을 또 함께하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겠죠. 아마 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었다면 아마 진작에 또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죠. 어쨌든 정당 개혁이라는 부분은 저는 아까 여야를 통틀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가장 큰 그 원인은 집권 여당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나 정당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당 개혁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거죠. 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우선은 지금 지난번 대선 때 어쨌든 뭐 패배했기 때문에 또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야당 대표도 했는데 그 시기에 뭐 제대로 야당이 제 역할을 다 했냐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물어도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도 함께 크게 반성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요. 전국 정당 부분은 제가 이제 약속을 지킨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당 대표를 할 동안 지난번 총선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어요. 첫째가 새누리당의 가반의석을 반드시 막겠다.
지켰죠. 그다음에 우리 당 의석을 기존보다 더 늘리겠다. 그 약속도 지켰고,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당은 전국 모든 권역에서 다 의석을 배출하는 그런 전국 정당이 됐죠. 아직도 모든 지역에서 경쟁이 다 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영남에서도 의석이 나와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새누리당보다 더 전국 정당이 됐어요. 전국 정당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여러 권역 가운데 제주도에는 지금 의석이 한 석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은 모든 권역에 골고루 다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죠. 앞으로 이 전국 정당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더 큰 과제고, 우리 정치 어떤 정당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정당들 간에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중앙정치도 마찬가지고 지역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놓을 수가 없어요. 민심에 맞춰야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선택받으려 그러면 이렇게 지역민들의 민심을 겸하게 받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묻지마찍을 주니까 맞으면 공천 주는 사람들한테만 충성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충성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사법제도 부분은 저는 이 정치 검찰에 대한 대청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청산할 그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청산, 대청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대개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청산 속에 이 검찰의 정치 검찰 형태 포함된다고 보죠. 어쨌든 검찰로서는 지금이 그나마 그래도 땅에 떨어진 그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표시하는 그런 정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지요. 뇌물죄도 밝혀내야 되고 세월호 7시간도 규명해야 되고,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드러난 사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 더 많은 범죄 사실들이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또 규명하지 못하면 특검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찰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검찰의 형태가 완전히 청산되는 그런 사법제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표님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재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주 존경하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표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민감한 질문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고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득을 보고 있는 향후 대권 주자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향후 대권 과정에서 가장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실 수 있는 안철수 의원님과 지금 향후 접점이 있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접점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향후 대권에서도 더 이렇게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뭐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이 전국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그리고 그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 국가 대개조, 우리 이 길로 오로지 매진할 뿐이죠. 뭐 새누리당 어떤 비박하고 연대가 필요하냐, 뭐 그런 거 뭐 저는 계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은 속죄해야 되는, 속죄해야 돼요. 이제 와서 그동안 새누리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앞장서 왔던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부를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두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명종만 해왔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새누리호라는 그쪽에서 뛰어내리면서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는 듯이 무슨 건전한 보수 다시 만들겠다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속죄하면서 우리 촛불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퇴진투쟁에도 함께하고, 또 탄핵에도, 탄핵 발의에, 탄핵 의결에 다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겸허하게 앞으로 다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을 겸허하게 저는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이 나서서 앞장서서 어떤 다른 세력과 연대해서 새3지대를 만들어서 뭔가 개헌해가지고 또다시 또 집권 연장을 꾀하고 이런다면 저는 국민들이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내드리세요. 아까 다 함께 들어야 되니까. 네, 지금 이 시국에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그냥 날치기로 거의 국내 동의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걸 어떻게 거의 지금 정부의 기능을 상실한 이 지경에서 그 중대한 거를 거의 제2의 의사조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걸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짜 보수에 대한 거와 어쩌면 일면 참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대원 세력을 규합하겠다, 박지원하고 강기문하고 손을 잡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닌데 그렇게 야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 마당에 다시 김무성 새누리의 거의 핵심이었던 김무성하고 다시 박지원하고 마초스 그쪽 당에서도 같이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엔 정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그동안 이렇게 권력을 함께 누려왔던 우리 이제 주류 언론에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해도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어떻게 개헌 논의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침 박근혜 대통령 어떤 퇴진 운동에 오히려 혼란만 저는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 손볼 대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 정국이 다 끝난 후에나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게 정정당당한 방법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 과제들을 공약하고 그래서 선택받는 후보가 다음 정권 초기에 개헌을 해내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역사국정교과서를 그대로 강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국민들의 분노에 계속 기름을 이렇게 더 끼얹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제라도 조금 민심을 받들어서 조금 잘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치욕적인 그런 종말, 불행한 종말을 저는 재촉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지금 상황에서까지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의를 무시하고 국정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해나가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좀 더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가 저는 보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들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빼앗겼다고도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다들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더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상의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과 시국대화에 참여해주신 4개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께도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개혁되는 것. 세 번째가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같은 거죠. 묻지마 지지.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해 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처음 아니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을 갱신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그때까지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도 국가 권력 사사롭게 행사하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그래도 묻지마.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누리당 정권을 선택해 줬던 그런 우리 정치 지역구도, 이런 것이 최양적 대통령 만들어준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니까, 무조건 지지받으니까. 그래서 최양적 대통령 만든 또 하나의 과제는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를 깨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정치가 서로 경쟁해서 잘하면 다시 또 기회를 가지고 못하면 교체당하고, 그러면 누가 월권하겠습니까? 누가 국민들하고 소통 안 하겠어요? 국민들 민심하고 눈 맞추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으려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다 지금 희망도 또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은 좀 다 지금 난리 났죠. 저는 새롭게 정당이 재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도 모처럼 좀 역할을 하고 있죠. 아마 지난날 언론의 형태에 대한 반성들이 언론 내부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 완전하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번 총선 때 상당히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우리 정치 지역구도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그것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죠? 새누리당이 또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은 은근슬쩍 감추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이번 기회에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정계 개편해서 그대로는 안 되겠으니 또다시 집권을 연장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촛불 민심과 함께 막아 주셔야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예, 이제 뭐 대화 시작해 볼까요? 아마 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긴 했는데 아마 정치에 아주 못마땅한 점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게 정치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정치고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거리에 나선 거거든요. 매목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좀 희망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좀 편하게들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국 대화 주제는 현 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질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1사학번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시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계속 이제 직무 대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총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총리를 추천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황교안 총리 체제를 받아들이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대통령이 사임하더라 그래도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죠. 하물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래도 촛불 민심 그렇게 겸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데 아직은 그분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권력의 위임을 철회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대통령으로서 파면한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의 파면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게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파면 절차를 지금 취하기로 한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이 별거 아닙니다. 탄핵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파면 절차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법적으로 파면되기 전에 스스로 촛불 민심 받들어서 사임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파면 절차, 탄핵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로만 우리가 힘을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 국민들은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촛불 집회를 통한 개전운동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내일 주말에
서울에서 집중 촛불 집회가 있죠. 우리 학생들 거기 많이 좀 참여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지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국민들이 일었었잖아요.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주셨죠. 저는 이 국민들의 이 간절한 염원들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촛불 집회가 그렇게 많은 100만이 넘는 전국에서 수백만 되는 이런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그 바탕에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이것이 대단히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아주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의사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아주 부끄러움 대상이 됐지만 세계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또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평화적이고 성숙한 이런 집회가 화염병이 난무하는 그런 집회보다 저는 세상을 더 크게 더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확신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3.1운동 비롯해서 또 광주 학생회고 이런 많은 독립운동들 우리 학생들이 늘 앞장서고 중심이 됐거든요. 해방 후에도 독재시대에 독재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끌어온 그 중심 세력도 바로 우리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4.19 혁명도 그랬죠. 또 부모항쟁, 광주민주항쟁, 6.25항쟁 전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의 변곡점마다 고비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렇게 이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인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어느새인지 학생들이 그런 정치적 어떤 발언, 사회적 발언, 또 참여 이런 것을 별로 하지 않게 됐어요. 아마 자신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지 또는 뭐 정치가 내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했던지 뭐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과 시국대화에 참여해주신 아주대, 경기대, 성균관대, 수원여대 4개 대학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10학번 김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홍보가 좀 갑작스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 우리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이 어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어떤 단순히 촛불 집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옛 조상들이 물려온 이 소중한 나라에 대해서 역사의 새 페이지를 같이 쓰고자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대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모든 이제 학우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날씨가 오전에는 영하 4도로 되게 추웠는데 오후 되니까 풀린 게 약간 문재인 전 대표님 오셔가지고 민심이랑 같이 풀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원 지역 학생들과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러 와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예, 사실은 뭐 별로 안녕 못하죠. 예, 저도 안녕 못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부끄럽고 참담하고 허탈하고 또 분노가 뭐 갈수록 커져가고 그렇죠. 제가 요즘 지방에 촛불 집회 가고 있는데 대구나 부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촛불 집회 인원이 갈수록 늘고 그 다음에 구호도 갈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하야하라 하다가 지금은 그냥 내려오라 그러고 이제는 구속하라 뭐 이렇게 구호가 정말 참으로 우울합니다. 이미 잘못은 벌어졌고요. 이미 잘못은 벌어졌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담백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또 처벌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더 취해지지 않는 그나마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 또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또 구별되는 그런 불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나서서 청년들이 나서서 그런 세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청년 학생들이 나서고 있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나서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정말 헬조선 또는 흑수저, 금수저의 그 불공정함의 극단을
이번 박근혜 최수실 결실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민들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젊은이들의 분노가 이번에 우리 세상을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들 내일 촛불 집회 다들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학생들과 이런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 타개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이제 대화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항쟁, 시민항쟁이 우리나라에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4.19 혁명. 그렇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는 바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역사의 시계바퀴가 거꾸로 가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실패함으로써 이게 4.19 혁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 다음의 기회가 6월 항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두환 5공 군부 독재 정권을 끝장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죠. 그런데 그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진영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다시 군부 정권을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많은 대청산들 하지 못했어요. 군부 세력들, 독재 세력들을 그대로 온전시켜주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군림하도록 지배 세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시민들의 승리를 정치권이 또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 항쟁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만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기필코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압도적인 민심을 거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하야 요구를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그대로 받들어서 이번에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바꿔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판쳤던 반칙, 특권, 불공정함 많은 적폐들 다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대개조하는 그 일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다시 또 저는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개헌 논의 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우리나라 헌법 손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선거제도에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 그리고 또 결선투표제,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이런 이제 개헌을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보다 그 이상으로도 많은 개헌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또 차분하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기에 교묘한 물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타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고 하는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헌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아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죠. 대통령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무를 주고 있는 것이지 최순실 일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 헌법에 이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헌법이 피해자죠. 그렇다면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마구 농단할 수 있도록 했냐?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물론 첫 번째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는 바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국회의 일원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여당도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 대통령의 월권, 독선 견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맹종했죠.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하고 월권하더라도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 만든 그 말하자면 주범이 첫 번째가 집권 여당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공범으로서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앞으로 없애는 첫 번째 시급한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정당 개혁입니다. 정당이 제대로 민주적인 정당이 돼서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을 벗어나서 월권하고 독선한다면,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때는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드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언론이죠. 요즘 JTB 뉴스 보면서 다들 속 시원하죠. 요즘 JTB 뉴스가 끌고 나가니까 다른 언론들도 다 함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제대로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류 언론이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JTBC 보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한겨레 신문이 한 달 먼저 여러 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외면했죠. JTBC가 보도하니까 비로소 그것이 확 먼저 나간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 맨 먼저가 아닙니다. 이 일의 맨 시작은 2014년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유라 그 성마 부정 그거 문제 제기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적어도 2년 이상 상임위원회 활동 통해서 국정감사 통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 봤었어요. 주류 언론이 관심 가져줬습니까? 안 했죠. 무조건 대통령 편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월권하고 독선해도 주류 언론이 감사 않고 비판하지 않으냐. 그러니 제왕적 대통령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막는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